김종대 뉴스. 김종대의 뉴스업 2부 계속 가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이제 현지 시각으로 5일 새벽이네요.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많이 짚었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확실한 이 분야 해결사시죠.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문정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빠지셨죠?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 미국 대선 지금 우리로서는 제일 관심사가 동맹과 남북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축으로 미국 대선의 그 파장이 우리한테 밀어닥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먼저 이런 어떤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걸 어떤 영향으로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점은 그거였죠. 트럼프가 되면은 김정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네. 톱다운 방식을 통해 갖고 북한 핵 문제를 아마 되살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예.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전략. 그러나 뭐 제가 아는 바이든 부통령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 상원 의원 있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상원 외교분과 위원장 할 때도 2차례 정도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뭐 네. 상당히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북한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도 예. 결국에 합리적으로 본다고 보고 그다음에 예.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2차 대선 토론을 할 때 이제 북한 지도자를 떡이라고 해서 소위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북에서 드로우 다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드로우 축소하면은 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을 축소시키면은 내가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네. 한편으로는 지나가면서 얘기하지만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 누클리어 프리 코리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건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냐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바이든 캠프에서 이제 그게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은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지대화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건설적인 협상도 가능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푸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맹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사실 동맹하고 협의 별로 없이 일방주의. 일방적으로 한 게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조금 전향적으로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2000년에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네. 때처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때 예. 이제 1999년에 이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북핵 고위 정책조정관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페리 보고서를 만들고 그렇죠. 거기에서 결국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오고 그 덕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뭐 1년 반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임기 말기에 그 조 바이든 행정부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페리 프로세스. 제2페이 프로세스 같은 게 가능하겠죠. 네, 이제 황금의 역사를 소환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 북한에 대해서는 뭔가 유연한 그런 그 단계적인 행동에 어떤 여러 가지 좀 유연한 전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또 높습니다. 뭐 전자권 전환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라든지 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요. 트럼프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다를 겁니다. 우선 방위비 협상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주장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더 협력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뭐 사실 선거 공약인데 그러니까 임기 내에서 찾아오는 게 좋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미국은
소위 조건을 만족해야 한 120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만족해야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고 네. 우리 정부는 가급적이면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양국 사이에 좀 큰 괴리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하여간 뭐 바이든 후보자는 계속 강조한 게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우리 주장이나 우리 의견을 많이 청취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 문제 갖고 한미 간에 큰 뭐 불협화음이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갈등이 참여했던 동맹 현안은 보다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는 내년 7월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 올 스톱이다. 예, 이런 어떤 공백이 초래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보십니까? 없는 게요. 그러니까 1월 22일 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부터 장관, 국무장관 임명하고 네. 그다음 부장관 임명하고 차관 임명하고 차관부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북핵 문제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는 아마 차관보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국무부 예. 아태 담당 차관보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 차관보 국회 인준을 받는 게 한 5월 정도나 가능할 것 아니냐. 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전반적인 구도가 보면은 상원에서 처음에 민주당에서 다수석을 갖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상 이번 그 공화당이 수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인준 과정이 또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남북하고 그러니까 북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북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남북 간에 합의를 하고 뭐 백악관에서도 NSC 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책 조율은 되고요. 그 사이는 또 그 전에 있던 그 국무부 관리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7월까지 올 수도 될 거다. 이거는 조금 너무 나간 표현 아니냐.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올 수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북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서 협상해서 정말 핵 협상에 구체적 진전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안 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또 예. 역으로 북에서 또 무슨 ICBM 같은 거 시험 발사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한미 또 공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움직여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갈 수 있다. 움직인다. 예, 내년 이제 3월에 또 한미 연합 군사 훈련도 예정돼 있고요. 또 그 이전에 1월에는 북한의 8차 당대회가 열립니다. 항상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도발을 했거든요. 전략적인 도발이 주로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 길들이듯이 이렇게 되는데 내년 초 상황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글쎄 뭐 지금 얘기는 뭐 1월 7일 정도에 8차 당대회가 열릴 거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예. 그리고 8차 당대회에서 대외 정책과 그다음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미래 방향을 설정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의 대남 관계에 대한 기본 정책도 8차 당대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 1월 1일 신년사는 나오지 않고 8차 당대회 보고서를 하나의 신년사 형식으로 해서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있는데요. 형식이요?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예. 올해도 안 나왔죠. 네,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와 같이 네. 북에서는 그걸 도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한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 미국의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면서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역효과 낼 거라고 하는 걸 저는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이 조금 더 어떤 그 막후의 역할을 더 많이 하신다면은 전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뭐 막후 역할은 안 하더라도 북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아야 돼요. 예. 북에서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뭐 9월 초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 교환도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북에서 거의 나올 그 모양을 보이다가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안 풀렸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다음 또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고 그러긴 한데 하긴 북에서 코로나 사태가 가라앉아서 우리랑 대화를 하기 시작해야 예. 그래야 이제 모든 게 반전이 되고 예. 그리고 북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파행적인
군사 행동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항상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보수 진보 정권이 엇박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민주당이 겹치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동거한 시기가 99년, 2000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평화 시계를 작동시키는 아주 뭐 절호의 기회, 황금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과연 이번에 재현할 수 있겠느냐? 하여간 강경화 장관이 머지않아 곧 워싱턴을 갈 거고 예. 그러면 새로 출범한 소위 당선자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 측하고 충분한 협의와 교감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세현 장관님한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라고. 예, 두 분 친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단순히 한미 관계, 뭐 북미 관계가 아니라 큰 중국이라는 거대 담론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어도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국에 대한 모종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뭐 제가 기억나는 건 2013년 12월 3일인가일 거예요. 그때 바이든 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거든요. 2013년. 네. 네.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했어요. 그때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국은 분명히 서라. 우리 편이냐 다른 쪽이냐.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강연 끝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꼭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대중 견제라고 하는 것은 계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을 옆에서 제일 잘 이제 모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예. 친구가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8년을 한 친구니까 네. 그 제이크 설리반 같은 친구가 이제 Foreign Affairs 쓴 글을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중국을 예. 사실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신냉전을 선포했고 네. 반공주의를 내세우고 있고 중국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타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 중국에 대해서 쉽게 해서 지정학적으로 봉쇄 정책을 쓰고 예. 지경학적으로는 탈동조와 디커플링을 하고 디커플링. 네. 그다음에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기술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네. 또 민주주의 문제에서는 가치 동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뭐 전쟁만 안 하지 뭐 다 하네 나머지. 이건 사실상 뭐 냉전이 아니라 열전에 가까운 열전에 거죠. 가까운. 그런데 네. 아마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캠프에서 김민학이라는 친구랑 얼마 전에 BBC에서 비공개 그 화상 회의를 할 때 이제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 얘기는 과거는 협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게 미국과 중국을 규정하는 거였다면은 네. 지금은 경쟁과 라이벌 의식, 필적 관계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필적 관계. 예, 그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 라이벌. 예. 그러나 적대 관계는 아니다. 적대 관계. 조금 유연하네. 조금 유연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중국하고 대화의 폭을 열어놓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오대양육대도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행보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바이든이 훨씬 더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트럼프 너무 까칠까칠해가지고 저건 뭐. 아니 까칠까칠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문제가 통상마찰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술 부분에서도 지적 재산권을 훔쳐간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것을 양자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나 바이든이 들어오면 그걸 다자 채널을 통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서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갈등의 폭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좀 더 세련된. 그리고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제일 역점을 두는 건 기후변화라는 말이에요.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파리 협약을 하여간 되살리자. 왜냐하면 트럼프 때 그걸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후협약을 살리려고 하면 중국하고 협력은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푸는데도 결국 중국하고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런 점, 즉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런 다자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서 예. 미중 협력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고 예.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미중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그런 예. 실존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숨쉴 됩니다. 공간은 좀 넓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그 바이든의 자유주의자로서의 어떤 면모가 나타나면 그건 우리한테도 조금 약간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미국이 이런, 만들어 놓은 예, 소위 기대를 자유주의적 다자 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바이든이 내건 공약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건 훨씬 우리에게 소위 도움이 되는 거겠죠. 예. 아유, 이거 뭐 오늘 들을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매우 아쉽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회 대표적인 지성을 모셔가지고 세계 질서를 좀 길게 조망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시간이 몹시 원망스럽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